들것을 타고 나주에서 서울로. 전봉준 일행은 일단 일본군 제19대대가 주둔하는 담양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주로 옮겨졌다. 당시 나주에는 호남 농민군 토벌의 총본부가 있었다. 개화정부는 농민군이 공주에서 패전하면 남하할 것을 예상하고 나주에 초토영을 설치하고 나주 목사 민종렬을 초토사로 임명해 농민군 토벌의 본부로 삼게 했다. 민종렬은 집강소 기간 동안 김학진과 전봉준의 협조 권유도 듣지 않고 나주의 영병과 민보군을 거느리고 농민군과 공방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기록하는 공로를 세웠다. 미나미가 지휘하는 일본군과 이두황, 이규태가 이끄는 관군들이 원평, 태인 전투 이후 남쪽으로 패주하는 농민군을 추격했는데 이두황은 남원, 순천 코스를, 이규태는 나주, 함평, 무안, 해남 코스를 밟았다. 일본군은 적절하게 군사를 양쪽 코스에 배분했는데 전봉준을 사로잡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주요 국사범으로 대우. (1895년 1월 11일) 미나미는 대일본 제국 동학당 정토군의 본부를 나주에 두고 임시재판소도 설치했다. 미나미는 나주에서 남쪽의 농민군 토벌을 총지휘하면서 공문을 보낼 때 위의 직함을 사용했다. 이 명칭은 일본에 있는 대본영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나 벼슬아치와 유림들은 분개해 마지 않았다. 최소한 조선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법적 기구가 될 수 있었으나 이런 절차를 전혀 무시한 것이다. 아무튼 두령급 농민군 장수나 주요 인물이 잡히면 선별해서 나주로 압송했다. 많은 죄인들을 가둘 감옥도 나주에 새로 만들었다. 예전의 감옥으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일본군은 자기네들이 다룰 죄수의 감옥을 별도로 만들고 가재판소를 설치해 잡혀온 죄인을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에 앞서 임시로 조사 업무를 행한 기구였을 것이다. 당시 나주는 예전 목사영이 있던 수준이 아니라 도호부가 있는 담양이나 목사영이 있는 광주를 능가하는 주요 길목이 되었다. 나주의 거리와 감옥 주변은 농민군을 잡으려 이리저리 날뛰는 민보군과 잡혀온 농민군과 그 가족 친지들로 북적거렸다. 한탄과 아우성이 범벅이 되었고 죄인의 친지들은 돈꾸러미를 들고 뇌물을 바치려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12월 중순경 나주로 온 미나미는 호남의 수령들에게 다시 모든 농민군을 잡아들이되 거물은 특별히 현지에서 처형하지 말고 나주 순사청으로 보내라 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나주에 특별히 순사청을 차려 죄인을 다루었던 것이다. 농민군은 신분이 대개 평민이니 일본법에 따라 군인이 함부로 취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현지 일본군이 조선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못할 짓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형식을 갖추려 했을 것이다. 일단 혐의자가 잡혀서 오라에 묶여오면 나주 관아의 문로 앞에 세웠다. 그러면 수성군과 백성들이 몰려와 몽둥이로 패거나 발길질을 했다. 또 수성군은 EV책을 들고 다니면서 돈 낸 자를 확인하거나 새로 낼 자의 명단을 적었고 돈을 많이 낸 혐의자를 빼돌리기도 했다. 나주 감옥의 광경은 한마디로 처참했다. 죄수의 인권이라고는 가재 뒷다리에 붙은 때만큼도 없었다. 감옥은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다. 죄인 5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아서 앉지 못하고 피를 흘리는 자, 갈비뼈가 부러진 자, 다리를 다친 자, 머리통이 깨진 자들이 신음을 하면서 피가 질퍽한 바닥 위에 서서 버텼다. 죄인들은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밥도 먹지 못했다. 죄인의 가족이 뇌물을 바쳐야만 석방되거나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장작을 사서 온도를 덮여주거나 톳이나 버선을 드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뇌물을 바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씩 불러내 임시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결 처분되었고 그 시체는 길가에 버려졌다. 전봉준은 나주의 일본 순사청 감옥에 갇혔다.
그를 일반 죄수와 같이 다루었다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 대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전봉준을 여러모로 회유해 흥선대원군과의 관계와 농민군의 전모를 그의 입을 통해 듣고자 했다. 전장군은 과연 영걸. 전봉준과 손화중이 처음 나주로 끌려왔을 때 민종렬이 두 지도자를 직접 다루었던 모양이다. 손화중은 민종렬을 보고 평민이 수령을 대하는 예절을 지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소인이라 낮춰 불렀다. 평민은 벼슬아치를 호칭할 때 그 높낮이에 따라 날이라거나 영감이라거나 대감이라 불렀다. 목사는 정삼품 당상관이어서 영감의 호칭에 해당했으니 손화중은 민종렬을 영감이라 불렀을 것이다. 전봉준은 손화중이 철천의 원수라 할 민종렬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열을 내면서 어찌해서 소인이란 말이냐? 민종렬을 보고 자신을 낮추어 소인이라 하면서 굽실거리면 축생이나 다름없지. 내가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너와 함께 일을 도모했으니 실패한 것이 당연하지. 어허! 라며 손화중을 꾸짖었다. 전봉준의 행동거지는 손화중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다리를 쓸 수 없어 앉아있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행동했다. 더욱이 민종렬은 많은 농민군을 죽인 인물이니 전봉준이 곱게 대할 리가 없었다. 1895년 정월 끝 무렵에 미나미는 중한 죄수 수십 명을 데리고 서울로 출발했다. 전봉준과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등 농민군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대포와 총을 앞세우고 삼엄한 경비망을 펴면서 죄인들을 호위했다. 죄인의 가족들은 물건을 저어주면서 행렬의 뒤를 따랐다. 전봉준은 서울로 압송될 때 순검들이 앞뒤로 호위를 한 가운데 들것을 타고 갔다. 들것은 일꾼들이 짊어졌다. 그가 부상을 당해 걸을 수도 없었거니와 주요 국사범을 다루는 예우에 따른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일본군은 물론 전봉준이 체포되었을 때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더욱이 압송 도중에는 전봉준이 노출되어 농민군이 몰려와 탈취할 위험성도 감안했을 것이다. 실제로 전봉준의 모습을 보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군중이 거리를 메웠을 정도다. 그래서 더욱 삼엄한 호위 속에서 전봉준을 압송했다.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전봉준의 행동에는 조금도 걸림이 없었다. 지나는 고울에 여러 벼슬아치들이 일본군을 마중 나와 접대를 했다. 전봉준은 이들을 보고 서슴없이 너희라 불렀고 그들을 얕보면서 조금도 굴복함이 없었으며 마음대로 부리려 했다. 조금이라도 불손한 모습이 보이면 주저없이 꾸짖었다. 전봉준은 호송 수행원들에게도 중력고와 인삼과 미음을 가져오라고 거리낌 없이 호령했다. 먹고 싶은 약이나 음식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다. 전봉준은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내 죄는 종묘사직에 관련되니 죽게 되면 진실로 죽을 뿐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느냐? 라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전봉준을 잡아가는 자들이나 감시하는 자들은 그의 이 말을 듣고 오직 겸손한 몸짓으로 예 하면서 고분고분 따랐다. 감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농민군 지도자들도 전봉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새삼스럽게 전장군은 과연 영거리로다 라며 감탄했다 한다. 다른 지도자들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일본 기자들은 과연 큰일을 도모한 지도자답다는 칭송을 서슴없이 보냈다. 서울로 이송된 혐의자들은 남산 및 진고개에 있는 일본 영사관 순사청의 감옥에 갇혔다. 이 감옥에는 전국에서 잡혀온 중한 죄인 수백 명이 갇혀 있었다. 전봉준과 손화중 등은 정월 24일 서울로 끌려와 즉각 일본 영사관에 인도되었다.